챕터 2 문학의 표현 기교입니다. 먼저 비유법입니다. 첫 번째 직유법. 직유법은 여러분 비유법 자체가 뭐냐면 원관념, 그러니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걸 원관념이라고 해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 그걸 이제 보조관념에 빗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비유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빗댈 때,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 같이 같은 연결어를 써서 빗대면 직유법인 거죠. 솜사탕 같이, 달콤한 사랑. 그럼 사랑을 무엇에 빗댄 거예요, 여러분? 솜사탕에 빗댄 거죠? 예. 뭘 썼어요? 같이. 이런 걸 직유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은 이런 처럼, 듯이, 같이 같은 연결어를 쓰지 않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죠. 즉 A는 B다 이렇게 원관념을 바로 보조관념으로 연결시키는 걸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솜사탕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제 은유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인격,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을 주는 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여윈 손길을 저어, 여인 손길을 저어 열시를 가리키면. 열시를 가리키는 건 뭐죠, 여러분? 시침이겠죠, 시침, 그렇죠? 시계바늘. 시계바늘이 여인 손길을 저어서 열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닌 시계바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죠, 그죠? 예, 이런 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죠? 예, 화류법입니다. 화류법은 무생명을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법보다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 에서 볼 수 있듯이 청산이라는 무생물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헐헐헐 날개짓을 한다, 그죠? 헐헐헐 날개짓을 하는 청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산에 생명을 줬으니까 화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유법이죠.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관용 표현을 써서 의미를 전달하는 걸 풍유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관념 대신 보조관념을 쓰는데, 이 보조관념을 뭘로 쓴다, 여러분? 속담. 보조관념을 속담이나 관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걸 풍유법이라고 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사실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
네가 한 만큼, 그쵸? 어떤 것인지 네가 어떤 한 행동만큼의 그 결과가 오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대신 뭐 쓴 거야?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관용표.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유법인데 이거 중요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대유법은 제유법이 있고 환유법이 있습니다. 제유법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걸 제유라고 그래요. 반면 환유는 어떤 사물의 속성이나 성질을 가지고 사물이나 개념을 대신 표현하는 걸 환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한라산은 여기 있고 백두산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기서 자, 요만큼에서 껍데기는 가라. 그럼 여기 있는 껍데기는 여기는 있어도 된다는 얘기, 여러분?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이쪽에 있는 껍데기도 가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 즉 특별한 그 지명 한라에서 백두를 썼지만 사실은 우리 국토 전체를 뜻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환유법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 사물을 대신 표현해. 자, 그 월드컵에서 월드컵에서 한국이 마지막 그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이겼어. 자, 그랬더니 다음날 신문 기사에 고추장에 햄버거를 이겼다. 자, 고추장에 햄버거를 이겼어. 그럼 고추장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매운 걸 좋아하는, 그죠? 한국인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국인. 알겠습니까? 요 맵다라는 성질, 그 속성을 가지고 한국인. 그 다음에 햄버거를 좋아하는, 햄버거는 대표적인 독일 음식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 뭐 하여튼. 그죠? 그럼 이제, 햄버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독일인. 독일, 햄버거 유명한 도시 아니야? 독일이? 아, 소시지? 쏘리. 그럼 소시지를 이겼다. 소시지를 이겼다. 자, 이렇게. 맞아. 프랑크 소시지인가 뭐 있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요즘 뭐해? 학교 졸업하고 뭐해? 얘 교편 잡고 있어요. 교편은 가르칠 교차 채찍편자야. 즉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회초리야, 여러분. 이거 잡고 있대, 회초리. 자, 교편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교편. 자, 남을 가르칠 때 쓰는 회초리를 들고 다녀요, 평상시에. 뭐 한다는 얘기야? 그래, 교직, 교사, 가르치는 일하고 있다, 그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넥타이 부대. 넥타이가 갖고 있는 성질 있잖아. 누가 매는 거야, 넥타이? 셀러리맨, 회사원, 그죠? 예, 회사원. 이런 걸 다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환유법. 아시겠어요? 둘을 합해서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의법이에요. 중의법은
일상 언어에서 중의성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학 언어에서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요. 그걸 중의법이라 그래요. 의도적인 중의성.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산문의 시조에 보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는 시가 있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자, 얘기해 줄게. 여러분, 수양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야. 자, 이 수양산이 은나라 땅이었어. 은나라. 그리고 은나라의 신하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백이라는 신하하고 숙제라는 신하가 있었어. 백이 숙제. 대표적인 은나라의 신하야. 충신. 근데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이 은나라를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리고 이 여기를 다 차지해 버린 거지. 그러자 은나라의 충신 백이하고 숙제가 자, 충신이 두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 수양산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살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이하고 숙제를 역사의 길이 빛나는 만구의 충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이제 성사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 수양산은 이제가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죽었다는 산도 되지만 또 하나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야. 수양대구나. 나는 야 백이하고 숙제는 고사리라도 캐먹었지 나는 네가 주는 어떠한 녹도 안 받을 거야. 차라리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수양대구로 하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야. 알겠지? 뭐가? 수양산이 실제 산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 수양대구도 된다고. 이런 걸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 이제 비유와 상징이야. 요거 하려고 이제 온 거야. 자, 비유와 상징. 그래서 문학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법을 우리는 비유하고 상징이라고 해. 오죽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그 문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를 생산하는 그 제작하는 출판사 이름이 비상이겠니? 그지? 그죠 여러분? 비상 출판사. 비유하고 상징이야. 자, 비유와 상징은 똑같아. 자, 원관념이 있어. 그 원관념을 감추고 대신 뭘로 전달한다? 보조관념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비유하고 상징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비유는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있어. 유사성에 따른 연결이면 그건 비유라고 그래. 유사성에 따른 연결이면 비유라고 한다고. 솜사탕같이 달콤한 사탕. 아니 사랑이라니 참 사탕이라니 사랑. 자 여러분 사랑하고 솜사탕은 유사성이 있다니까. 어떻다고? 둘이 솜사탕도 달지만 사랑도 달아. 그죠? 이게 유사성의 바탕을 둔 연결은 뭐라고 한다고요? 비유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상징은 자의성의 바탕을 둔 연결이에요. 즉 그냥 이유 없이 작가가 자기 맘대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게 상징인 겁니다. 즉 진눈깨비가 뭐고? 뭘 인정. 또 뭐라고 여러분? 이기심. 한방울이 뭐라고? 이타심 인정. 그게 선생님 어디 있어? 사전에 나와 있어 그렇게? 그냥 작가가 뭐 한 거라고 여러분? 연결시킨 거라고. 그런 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상징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쓰다 보면 익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관습적 상징이라고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상징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까 시에 여러분 상징이 많은 시면 시일수록 그 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껍데기는 가라. 이 껍데기가 뭔지 알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껍데기 그냥 뭐 돼지 껍데기 뭐 조개 돼지 껍질이지 참 돼지 껍질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보다. 자, 이 껍데기가 뭐냐면 부자유, 불의, 무력, 외세
작가는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그죠? 진정한 화합이 되려면 이 남과 북을 방해하는 외세, 무력 이런 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부자유한 현실, 불의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자유, 불의, 무력, 외세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로 표현한 거라고, 껍데기로. 알겠어요? 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껍데기하고. 부자유고 불의하고 무력이, 외색이, 껍데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자의성의 바탕을 둔 연결은 상징. 알겠습니까? 근데 공통점. 이렇게 비유나 상징을 쓰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로 전달되는 장점이 있죠. 그죠? 사실은 뭐가 갔으면 좋겠다? 나는 부자유, 불의, 무력, 외세 같은 것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껍데기는 굉장히 선명하고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비유하고 상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 아까 함축적, 다의적 의미를 만들어내니까 시인은 상징을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비유와 상징. 그 다음에 비유는 1대1이에요.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원관념 하나, 보조관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상징은요. 봐봐. 원관념 껍데기 하나. 원관념 부자유, 불의, 무력, 외세는 원관념인데 보조관념은 다 뭐예요? 보조관념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껍데기. 그죠?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 다. 그쵸? 하나의 여러 가지의 원관념을 담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아까 이매침묵에서 그죠? 원관념이 뭐였어요? 조국도 되고 부처도 되고 진리도 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그게 상징입니다. 다음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중에 과장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과장법은 자, 크게 부풀리는 거죠, 그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작게 축소시키는 것도 과장입니다. 그래서 자, 쥐꼬리만한 월급 이러면 세상에 아무리 그 월급이 적더라도 쥐꼬리만 하진 않을 거야, 그렇지? 지나치게 작게 하는 것도 과장이야. 그 다음 특정 부분을 반복하는 것도 이제 강조죠. 강조. 자, 주로 이제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떠나간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반복하는 이유는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어떤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열거법. 어떤 대상을 쭉 늘어놔서 대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기법을 열거법이라고 하고요. 점층법은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 확대시켜 나가는 표현 기법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자, 네 소원은 무엇이냐? 대한독립이요.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이게 김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은 자, 대한독립이요, 독립이요, 자주독립이요. 독립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반복하고 있죠? 반복해서 절실함, 그러니까 독립의 어떤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그냥 대한독립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의 대한의 독립이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 하고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 더 좀 확대되죠. 그죠? 심층적으로, 그렇죠? 예, 심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무슨 법? 점층법. 반복법, 점층법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 점점 작게, 약하게 축소시켜 나가는 표현 기법은 이제 점강법이고요. 자, 비슷한 대상을 서로
맞세워서 자 비교하는 표현 기법도 있고요. 또 이게 상반되는 성질을 맞세워서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이제 대조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조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의 대조. 자, 의미의 대조. 두 번째는 색채의 대조. 세 번째는 감각의 대조. 이렇게 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김구의 그 나의 소원에 보면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아니 그거 저기가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내 나라에 사는 빈천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남의 밑에 사는 부귀와 내 나라에 사는 빈천은 서로 어때요? 의미상 대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의미상 대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채의 대조도 있어요. 자, 먼산, 머언산, 청운사, 먼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산, 그러면은 봐봐. 먼산 청운사에서 자 여기 무슨 색? 청운사, 파란 기와로 만든 아마 절인가 봐, 절. 그래서 무슨 색? 파란색. 낡은 기와집, 산은 자산, 무슨 색? 자줏빛색. 그래서 멀리 이렇게 산이 딱 있거든, 산이. 그래서 산은 전체적으로는 무슨 색? 자줏빛색. 가까이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 절이 보이는데 절의 지붕은 무슨 색? 절의 지붕은 무슨 색? 청운사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그래서 자줏빛과 파란색이 어떻게 됐다? 대조되지. 색채의 대조. 감각의 대조. 아까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자, 진눈깨비 감각 뭐야, 여러분? 정서. 차가워, 따뜻해? 차갑지, 그죠? 한방눈. 진눈깨비는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한방눈 차가워, 따뜻해? 따뜻하죠, 그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진눈깨비는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한방눈 어떠냐고? 따뜻해, 차가워? 따뜻하잖아, 그렇지? 진눈깨비는 어떻고? 차갑잖아요, 여러분. 차가움과 따뜻함의 감각의 대조. 알겠어요? 이런 거 다 대조입니다. 감각의 대조, 의미의 대조, 색채의 대조. 억양법입니다. 억양법은 처음에 칭찬하다가 뒤에 가서 깎아내리고, 반대로 처음에 깎아내리다가 뒤에 가서 칭찬하고, 이렇게 억양에 변화를 주는 표현 기법을 억양법이라고 합니다. 미화법,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대상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방법. 거지를 집없는 천사, 도둑을 양상, 남의 집 들보 위에 올라앉은 군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상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표현 기법. 자, 미화법입니다. 연쇄법은요, 연쇄적이다. 어떤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법이야,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다음 뭐야?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그렇게, 그렇죠? 이게 연쇄법이야. 앞 구절의 끝 부분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표현 기법.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끝말 잇기. 그게 이제 연쇄법입니다. 다음 마지막 변화법인데요. 도치법. 문장의 순서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치잖아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정상적인 어순이란 우리는 그렇게 안 쓰지. 뭐라고 써? 나는 눈물을 죽어도 흘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그치? 그래서 어순을 바꾸는 것, 자, 그걸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공중에 매달 줄 안 그는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거든요, 여러분.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공중에 매달 줄 안 그는. 정상적인 어순이라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공중에 매달 줄 안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도치법.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대꾸법인데요. 대꾸법과 대조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대꾸법은 비슷한 가락을 병립시키는 거예요. 병치. 그래서 대조하고는 성격이 달라. 대조는 상반되는 거고, 자, 대꾸는 비슷한 가락을 병립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리드미컬하게 표현하는 기법, 가락을 느끼게 하는 기법, 그걸 대꾸라고 해요. 여기 보세요. 남의 밑에 사는 북이보다 내 나라에 사는 빈천이 낫다. 이거는 대조지. 무엇과 무엇이? 북이하고 빈천이 대조지. 근데 가락이 앞뒤가 비슷해. 남의 밑에 사는 북이, 내 나라에 사는 빈천, 가락이 비슷한 거 비슷해. 비슷하잖아, 그렇죠?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가락이 구조가 비슷하다고. 그걸 나란히 병립시켜가지고 일정한 리드미컬을 느끼게 한다. 무슨 기법? 대꾸법.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쓰면 운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율.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남의 밑에 사는 북이, 내 나라에 사는 빈천은 대조법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대꾸법도 있다고요. 그래서 주로 고전 시가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대꾸법입니다. 시조나 가사에 특히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설의법은 뭐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묻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묻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자,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의문, 문,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설의법. 자, 남의 말을 옮겨서 전달하면 인용법.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반어하고 역설입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적인 의미가 다른데, 자, 반어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진술입니다. 근데 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는 반어라고 해요. 정상적인 진술인데 반대되는 표현은 반어. 근데 역설은 표면에 자, 모순된 진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실된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역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잘 봐. 자,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자, 일을 끝내고 와가지고 그 밤에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갔지. 여보, 자기 왜 설거지를 해? 내가 해줄게.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해줄게. 당신 쉬어. 내가 막 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아끼는 비싼 크리스탈 그 그릇을 내가 깨뜨렸어. 이때 뭐라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 잘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표면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아, 그냥. 그쵸? 잘했대. 그쵸? 이게 뭐가 무슨 표면에 문제가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거 여러분? 아유 인간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인간아, 이거잖아. 그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여러분? 못했다 이거라면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뭐라고 그러냐 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응?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안 싸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게? 지는 거지? 그죠? 자, 어떻다고 여러분? 모순됐다고. 그쵸?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지는 게 이기는 건 말이 안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사실은 내가 거기서 여러분 싸워가지고 뭐 하겠어? 괜히 집사람하고 사이만 안 좋아지지, 그치? 그냥 치면 돼.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가정이 행복한 거고,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이기는 거지 뭐야, 그치? 그치?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역설법. 그 안에 진실이 들어가 있잖아. 자, 글의 간결성, 압축성을 위해서 특정 부분을 생략하는 걸 생략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표현 기법을 문답법이라고 해요. 김구선생님께서 자,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한다고? 대한 독립이요.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또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답할 것이다 라고 그 글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니까 자, 물었죠 여러분? 물음. 그 다음에 대한독립이라고 답했죠, 그쵸? 답변. 이렇게 물음과 답변이 이어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문답법. 자, 돈호법은 이름을 불러가지고 환기시키는 거. 거부가 뭘 내놓아라?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거부가 이렇게 불러서 대상을 불러서 환기를 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표현 기법을 배웠고요. 자, 이제 주요 표현 기교. 자, 그 밖의 표현 기교로서 주요 표현 기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기술법이야. 자동기술법이 뭐냐면요. 심리나 의식의 세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눈에 안 보이는 심리나 의식의 세계를 자, 언어로 표현하면 자동기술법이에요. 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미술치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미술치료야. 별개 미술치료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미술치료. 자, 마음이 막 되게 막 심란하고 복잡하고 막 그냥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미술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 시키는 거야. 그럼 막 그림을 그리겠지, 그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아는 거지. 그게 이제 그게 심리치료야. 그 다음에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 분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하면 정신분석학, 미술에서 하면 뭐라고 여러분? 미술치료. 그걸 말로 우리 문학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자동기술법. 그러니까 야, 자, 너 지금
네 심리 상태 또는 네 그 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걸 무엇인지 좋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봐. 어떠한 규범도 어떠한 논리도 필요 없어. 그냥 써. 이렇게. 그게 자동기술법입니다. 그렇게 자동기술법을 쓰다 보니까 일체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그죠? 비규범성. 왜냐하면 규범을 지키면 여러분 자동으로 기술이 안 되거든. 규칙을 주면 그걸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규범성. 그 다음에 비논리성. 이 특징이야.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그럼 자동으로 기술을 못하지. 그죠? 자, 논리 없어도 돼? 일체의 규범 없어. 그냥 네가 네 생각을 하고 싶은 대로 써봐. 이게 무슨 법? 이게 자동기술법이다. 그래서 비논리성, 비규범성의 특징입니다. 주로 언제 사용한다? 내면 의식이나 마음, 심리 상태를 변할 때 쓴다. 그래서 주로 심리주의 소설에 사용하는 기법이. 알겠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자, 의식을 그냥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려 보여줘?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자동기술법, 의식의 흐름 기법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심리주의 소설에서 주인공의 내면 심리, 의식세계 사용할 때 표현한 기법, 자동기술법, 의식의 흐름 기법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알겠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모두 감정을 사물을 빌려서 표현하는 걸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이입은 그 빌려 쓴 사물과 감정이 일치하는 거야. 감정과 사물이 일치한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여러분? 감정이입법.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사물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사물을 이용하면 객관적 상관물. 감정과 그 표현된 사물이 감정이 일치하면 감정이입물이 되는 겁니다. 자, 정서의 정과정곡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에 보면 이 정과정곡은 정서가 유배지로 쫓겨나서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시거든요. 자, 유배지에 쫓겨났더니 산에 있는 접동새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접동새나 쫓겨난 내 신새나 서로 비슷하구나. 이러면 무슨 법? 산에 있는 접동새나 내 신새가 서로 비슷하구나. 이런 무슨 법? 감정이입법이 됩니다. 알겠지? 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내 마음을 아는 듯 하늘도 우는구나. 막 비가 와.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저 하늘도 함께 울어주는구나. 그거 뭐야, 여러분? 감정이입이지, 그치? 그죠? 반면 황조가라는 시를 보면 봐봐. 유리왕이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나서 쓴 시야. 아내와 헤어져서 돌아오는데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와 돌아가야 할까?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나는 외로워. 근데 꾀꼬리는 어떻다고? 정다워. 그치? 감정이입이 아니지. 근데 정다운 꾀꼬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이 더욱더 어떻게 돼 여러분? 잘 표현되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꾀꼬리를 뭐라고 그래? 객관적 상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해학과 풍자와 언어 유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각각이 다른 점이 있는데 해학은 연민의 바탕을 둔 웃음이에요, 여러분. 연민.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이 있고 그 연민의 바탕을 두고 웃음을 유발하면 해학인 거고요. 그 다음 풍자는 비판, 공격, 비판과 공격에 기반한 잘 부러지냐? 비판과 공격에 기반한 웃음은 풍자라고 합니다. 비판과 공격에 기반한 웃음은 풍자. 그 다음 언어 유희는 그냥 말로 웃음을 유발하면 언어 유희야. 말로 웃음을 유발해. 그래서 자, 웃음은 웃음인데 해학은 어떤 웃음이야? 웃프다. 웃퍼. 무슨 얘기 여러분? 웃프다. 웃긴데 슬픈 거죠. 자, 여러분. 흥부전에서 봐봐. 흥부전에서. 흥부가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배를 골타 골아서 형을 찾아갑니다. 형을 얻고 이제 형수만 있는 거지. 형수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시네. 형수님, 아휴, 내 이제 몇 끼를 굶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좀 쌀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형수, 놀부 형수가 놀부 아내가 뭐라 그래? 얘나 밥이다 하고 주걱으로 뺨을 확 티르친단 말이야. 그치? 이제 그 밥을 푸던 주걱으로 뺨을 맞으니까 여기 밥풀이 붙어 있네? 이거 뭐라 그래? 아이고, 형수 고맙소. 한 대 더 때려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치? 자, 여러분. 그 흥부가 오죽이나 배가 고팠으면 이쪽 뺨도 마저 때려주고 했겠어. 그치? 우린 그 대상에서 뭘 느낀다고? 흥부에게서? 연민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웃긴데, 그죠? 웃긴데 연민의 바탕을 둔 웃음이라고. 그래서 웃프다고. 그 장면은 웃프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반면 풍자는 비판이나 공격에 기반한 웃음이야. 그래서 조롱하는 웃음, 썩소 하고 썩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그게 풍자야. 알겠어요? 비웃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쓴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 주인공 윤직원 영감이 마지막 장면에 자기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의 손자 종학이가 그 일본 경시청에 사회주의 운동을 한 혐의로 붙잡혀가요. 그 소식이 담긴 전보를 이제 듣고는 뭐라고 해? 요즘 같은 태평천하에 사회주의가 웬 날이더냐 이놈아 하고 막 그냥 울부짖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우스꽝스러워. 그치? 장면이 웃긴다고. 근데 자 거기서 주는 웃음은 뭐라고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그 인물에 대한 비판. 그죠?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인물에 대한 공격이야 공격.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웃긴데 뭐야 여러분? 아유 저런 사람도 있어? 이거지 그치? 그죠? 무슨 웃음? 비웃음, 썩소. 이게 여러분 풍자라고요. 풍자. 자, 그 다음에 말로 웃겨 말로. 근데 자 기가 막혀서 웃어 그냥 이거는 헛웃음. 헛웃음. 자 이리로 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리는 전라도 일이고 전라도 일이고 저리로 가. 뭐야 이게 말이야 뭐야 그죠? 여러분 이리로 갈까 그랬더니 이리는 전라도 일이래. 이런 거 뭐라고 여러분? 말장난. 알겠어요? 네, 말장난. 이거 듣는 순간 그냥 뭐야?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뭐야 이거 그죠? 응? 말장난.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 언어 유희에는 종류가 있어. 언어 유희에는 종류가 있다고. 자 앞에 일이와 뒤에 일이 음은 같지만 뜻은 같아달라.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앞에 일이는 여러분 지시대명사고 뒤에 일이는 지명이잖아. 그치? 아재 개그. 그게 뭐라고? 언어 유희. 이런 거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 들으면 어떤 웃음 나온다고? 헛웃음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거야. 자 안젤리나 졸리는 안 졸리나? 이런 거야. 안젤리나 졸리는 안 졸리나? 뭐야 이게? 뭐야 그냥 기가 막히지 그냥 뭐야 그게 헛웃음. 그쵸 여러분? 이때 자 이건 무슨 언어 유희? 안젤리나 졸리하고 안졸리나하고 발음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야.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안 쏘이는 벌에 안 쏘이나?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명한 그 영화 대사지. 이병헌이 한 대사.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어순을 도치. 어순을 도치해서 웃음을 유발하면 언어 유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돌려말하기예요. 이 돌려말하기는 이제 생활의 지혜 같은 거야. 직접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으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 기법을 말하죠. 자 옛날 노론이 득세하여 판을 치는데 남산골 소론의 샌님이 벼슬은 고사하고 끼니도 때우지 못했다. 그를 아끼는 선비가 보다 못해 충고하기를 노론에 들어서 벼슬길에 나아가 지식과 덕행을 펼 수 있고 우선 의식주로 선비의 체면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때 남산골 샌님이 뭐라고 그랬어? 좋은 말씀이요. 아유 내가 노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기왕 나는 늦었으니까 이제 내 자식이나 시켜서 노론 애비가 될까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잖아. 그치? 상대방은 진심으로 충고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 어떤 반대편에 서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아까운 거지. 또 사는 것도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불쌍하고. 그러니까 좀 뜻을 좀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굽혀서 그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거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완곡하게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참 나를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보쇼 아니 당신 나를 뭘로 하고 그러는 거요? 에이 참 기분 나빠. 이러면 상대방이 뭐가 됩니까? 무한하겠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돌려서 그쵸? 네,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바다가 육지라면 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 그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될 수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어떤 절실함, 그죠? 강조인 거죠. 한용운의 시에 보면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쵸? 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육지가 바다가 된 거니까. 그죠? 산호가 되도록.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이런 뜻이야.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임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영원히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객전도야. 주체하고 객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바꾼다. 이걸 주객전도라고 하죠. 정국인의 상춘곡에 보면 이게 상춘곡이 이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부귀가 날 거리고 공명이 날 거리니 이 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왜 자연에 묻혀 살 수밖에 없느냐를 얘기하면서 부귀가 자기를 싫어한대. 또 공명이 자기를 싫어한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귀하고 공명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뭐 한 거야? 부귀하고 공명이 싫었던 거겠지. 그래서 내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거죠. 이런 걸 주객 전도의 표현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표현 기교들은 사실은 문학 작품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여러분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숨어져 있는 표현 기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 문학 작품의 실제 감상을 통해서 부분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